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은행이 멈추는 날, 전 세계 대규모 자산 동결이 시작된다. 제임스 리카드 지음, 서정아 옮김, 더난 출판에서 펴낸 책입니다. 한국어판 서문, 경제 빙하기에 대비하라. 은행이 멈추는 날에 한국어판이 출간되어 영광이다. 나는 지난 35년간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그때마다 사람들의 환대는 물론 훌륭한 음식, 풍요로운 역사와 전통, 아름다운 경관을 마음껏 즐겼다. 한국어판 출간으로 한국의 국민과 정책 입안자 모두가 내 새 책을 접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 책은 한국으로서는 도전적인 시기에 나오게 됐다. 한국은 전국 혼란, 미국과의 무역 전쟁, 북한과의 군사대치 가능성이 동시에 직면해 있다. 모두 한국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들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금융 분석은 과학의 한 분야인 복합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복잡성 이론은 복잡계의 초기 조건에 조금만 변화만 일어나도 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비롯한 예측 불가능하고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세계 자본시장도 복잡계에 속한다. 시장은 서로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고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든 무역이든 전쟁이든 현재 한국의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은 무엇이든 전 세계 금융 붕괴의 촉매가 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봄에 불거져 2008년 가을 전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진 미국 주택담보대출 사태다. 또 다른 예로는 2009년 11월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국영기업 두바이 월드의 채무상환 유예 선언을 들 수 있다. 이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된 유럽의 국채 사태를 촉발했다. 오늘날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사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초기 조건에 따라 세계적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대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알려지지 않는 법이다. 한국은 그런 이유만으로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도 남을 만하다. 세계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1997년 7월 태국은행이 미국 달러에 대한 태국 바트의 고정환율제를 폐지한 사건이 있다. 태국은행의 결정은 곧이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을 강타한 아시아 외환위기를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되찾기까지 폭동과 유혈 사태가 끊이질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들은 모두 초기의 작은 원인이 엄청난 재앙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잡성 이론의 실제 사례다. 한국은 개발 경제학자들이 중진국 함정이라 일컫는 상황을 탈피한 극소수 국가 중 하나다. 개발도상국은 도시화를 통해 얻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비교적 손쉽게 저소득 국가에서 중간소득 국가로 올라설 수 있었다. 그러나 중간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올라서는 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한국, 싱가폴, 대만만이 성공한 일이다. 이 세 나라가 고소득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도시로 몰려든 노동력과 조립형 제조업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핵심 인프라, 교육에 대한 투자 또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은 이런 위협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고소득 국가군에 진입하면 세계 다른 지역과의 경제 통합도 강화되게 마련이다. 한국이 다른 지역에서 비롯된 충격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세계도 한국의 중요한 정세 변화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유형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바로 이 책에서 다뤄지는 내용이다. 나는 이 책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에 어떤 금융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한국의 투자자들과
정책 이반자들에게 알리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뿐 아니라 또 한 차례 금융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책이 불을 지키는데 유용한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 제임스 리카즈. 기준을 상실한 통화체제. 현재 국제통화 시스템은 역동적인 불확실성의 시기에 놓여 있다. 지금은 역동성 측면에서 1971년에서 1981년 사이의 국면과 비슷하다. 이 시기에는 극과 극을 오가는 인플레이션율, 금리, 원자재 가격, 환율, 지정학적 불안정성 때문에 시장이 카오스 직전까지 갔다. 헨리 키신저, 폴 볼커, 로널드 레이건, 제임스 베이커와 그의 일은 로버트 루빈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며 근본이제였던 기존 체제를 달러 본위제를 주축으로 하는 체제로 재정비하고 나서야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오늘날에도 그때처럼 힘겨운 안정화가 필요하다. 2015년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중앙은행 인사 두 사람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2015년 5월 27일에는 연준 의장을 역임한 벤 버닝키와 서울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2주 후인 6월 11일에는 뉴욕에서 국제통화기금의 대표였던 존 립스키를 만났다. 흥미롭게도 립스키는 국제통화기금의 우두머리가 된 유일한 미국인이다. 그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이 갑작스럽게 물러났을 때 이사회가 라가르드를 신임 총재로 결정했을 때까지 총재 대행직을 수행했다. 국제통화기금의 총재직은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맡는 것이 관례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정확히 같은 말로 현재 국제통화 시스템을 표현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통화 시스템의 기준 통화나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16년 6월 23일 블랙시트 투표 이후의 충격은 버냉키와 립스키가 지적한 점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사례이다. 파운드가 2시간 만에 1.50달러에서 1.32달러로 하락했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 달러 가치가 상승한 걸까? 파운드 가치가 하락한 걸까? 달러 가치가 상승한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금값 대비 4.8% 하락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달러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이 금이나 은 같은 측정 단위에 따라 달라진다면 어째서 특정한 측정 단위만 우선시하는 걸까? 한마디로 오늘날의 화폐는 거울의 황야에 갇혀 진짜 가치를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일관성이 없다는 버냉키와 립스키의 말도 그런 뜻이었다. 그 말에는 브레턴 우주 같은 협정이 필요하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즉, 국제통화 시스템을 개혁하고 기본 원칙을 다시 정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탄생하려면 미국의 금이 중국으로 이동해야 한다. 1차 브레턴 우주체제가 시행되던 1950년에서 1970년 사이 유럽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확보한 금은 1만 1000톤에 달했다. 금값이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큰 영향을 입지 않았다. 사정이 다른 오늘날에는 시장이 입을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금을 드러나지 않게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국제결제은행이나 HSBC 같이 런던 보관소에 있는 금을 스위스 정제소로 보내 정제시킨 다음 상하이에 깊숙한 보관소로 보내줄 중개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15년 11월 국제통화기금은 특별 인출권을 구상하는 통화 엘리트 클럽에 중국 위안을 편입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에 이어 국제통화기금은 2016년 7월 15일에는 공식 특별 인출권 외에 시장 기반 특별 인출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냈다. 기다렸다는 듯 세계은행과 중국개발은행이 특별 인출권으로 표시된 민간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2016년 8월 1일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해졌다. 얼마 후에는 중국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아시아 인플라 투자은행과 중국의 대형은행 중국공상은행도 특별 인출권 표시채권을 발행하리라는 예측이 흘러나왔다. 마침내 2016년 10월 1일 위안은 공식적으로
특별 인출권 바스켓에 엔이나 파운드보다 높은 10.92%의 구성 비율로 편입됐다. 중국으로의 금 이전, 중국 위안의 특별 인출권 바스켓 편입, 깊이 있고 유동성 풍부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새로운 브레턴 우주체계의 구성 요소이지만 신규 체제는 1차 브레턴 우주체제와 달리 투명성이 부족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몇 안 되는 글로벌 엘리트의 완전한 합의에 따라 비밀리에 계획되고 슬며시 구축된 그랜드 바겐이다. 여기서 그랜드 바겐이란 빅딜과 같은 뜻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대립하는 쌍방이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대타협을 이루는 일괄적 타격을 얘기한다. 그랜드 바겐의 마지막 단계는 전 세계 국가 채무의 실질 비용을 상각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유발이다. 중앙은행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인플레이션 유발에 실패한다면 그 대신에 국제통화기금이 나설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특별 인출권을 대량으로 발행하고 이를 전 세계 인프라 구축과 복제에 투입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인프라 수요는 세계은행의 중재에 따라 엘리트의 관심사 중 하나인 기후변화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창출될 것이다.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엘리트가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자. 1. 2009년부터 2010년 은행 시스템 장악. 2. 2009년부터 2016년 중국으로의 금 이전. 3. 특별 인출권 리디노미네이션. 4. 2017년부터 2018년 특별 인출권 발행과 분배. 5. 2018년부터 2025년 인플레이션에 의한 채무 상각. IS9과 즉 시스템이 봉쇄되고 자금은 동결되는 것. 이 IS9과 쇼크 독트린, 쇼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이용해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선동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이 계획의 보완 조치이다. 인플레이션이 확립되기도 전에 새로운 세계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극심한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엘리트의 목표가 자초될 위험에 놓인다. IS9이 시행되면 자동 유동화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자리 잡을 시간이 생긴다. 쇼크 독트린은 기후변화나 현금과의 전쟁 같은 엘리트의 희망사항을 위기 도중에 추진하기 위한 예비수단이다. 모든 일이 순조로이 진행되면 IS9이든 쇼크 독트린이든 시행할 필요가 없다. 채무상각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항상 그렇듯 정부와 은행이 승자가 되며 위의 계획에 동참하거나 조짐을 포착하고 그에 맞춰 대비한 엘리트를 제외한 다른 모든 투자자가 패자가 될 것이다. 복잡성 이론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계획이 무용지물임을 안다. 위기는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가운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체계적 위기는 언제든 터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통화 엘리트는 그 즉시 IS9을 추진할 것이고 시민사회가 봉기할 것이다. ATM 1일 한도를 $300로 제한하고 막연히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거래소를 다시 열고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하면 순순히 응할 시민은 없다. 시민들은 폭등을 일으킬 것이다. 은행을 불태우고 슈퍼마켓을 털고 중요한 인프라를 파괴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불을 손에 넣으려 할 것이다. IS9과 화폐 폭동 이후에는 심파시즘, 계엄령, 대량 검거, 정부의 언론 통제가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엔드게임이다. 다가오는 금융 붕괴에서 불을 지키고 IS9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탄탄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가장 적절한 배분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실물 금과 은 10%, 2. 현금 30%, 3. 부동산 20%, 4. 아트펀드 5%, 5. 엔젤 투자 및 초기 단계 벤처 캐피탈 10%, 6. 헤지펀드 5%, 7. 채권 10%, 8. 주식 10%. 가업은 투자 가능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투자 포트폴리오와 별개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금, 주식, 채권을 제외한 자산은 은행, 중개업체,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디지털 기록을 남기지 않고 직접 보유할 수 있다. 이런 자산은 해킹당할 위험이 없다. 물론 그중 일부는 현금화하기 어렵다. 그래도 대부분은 아이스9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배분하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공황이 와도 자산을 지킬 수 있다. 투자자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민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산 중 현금 부분을 토지, 금, 미술품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채권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위와 같은 식으로 구성해 놓으면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기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투자자에게는 역사 공부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장래에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가까운 과거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먼 과거를 기억하기란 어렵다. 인간의 행동이 최근 경험에 휘둘린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입증됐다. 월가는 사람들의 이 같은 최신 편향을 이용하여 10년마다 같은 각본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빼앗는다. 19세기 기업가 피어니스 바넘의 말대로 1분마다 호구가 탄생한다. 현대에는 호구에게 건망증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월가는 이런 점을 이용한다. 역사는 독서와 여행을 통해 공부하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역사적 장소를 다룬 책을 읽고 직접 가보는 것이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전에 영원한 도시 로마를 방문하라. 그 다음 콜론나 궁전의 실내 관광을 예약하라. 갤러리와 거주 공간에 감탄하고 900년째 한 가문이 아직까지 소유하고 있는 대리석 바닥을 걷고 황금빛 장식을 구경하는 동안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콜론나 가문은 전쟁, 역병, 혁명, 약탈 등 시간의 풍화를 겪고도 여전히 부유하다. 물론 이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자산 때문만은 아니다. 콜론나 가문은 로마 정계와 종교계에 깊숙이 관여했다. 합스부르크 왕가와의 친분도 위기의 갈림길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왕실 인맥이 있어도 제대로 살아남지 못한 가문이 많다. 그냥 재산과 왕가 수준의 재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글론나 궁전에 가면 곳곳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